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3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편에서 신시종친회가 이난을 징치하여 이참에 동학도인을 뿌리 뽑겠다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난의 조리 있는 언변에 압도당하고 말았는데 이야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제3권 슬픈 운명. 누이 이삐. 이바우는 간밤 어수선한 심사 속에서 잠을 청한 까닭인지 사나운 악몽을 2차례나 꾸었다. 그것은 모두 수교 백수인한테 데려다준 누이 이삐에 대한 꿈들이었다. 한 번은 이삐가 집채만한 황소한테 겁탈을 당하는 꿈을 꾸었다. 그 황소는 뒷다리 사이에 수군들의 창끝 같은 남근을 고추 세우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이삐의 벌거벗은 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또 한 번은 시꺼먼 괴물 같은 수군의 발가벗은 몸 밑에 깔린 이삐가 버리적거리면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꿈을 꾸었다. 이삐가 누워있는 방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괴어 있었다. 그 피는 수군 밑에 깔린 그녀의 아랫 몸뚱이에서 흘러 번지고 있었다. 그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일어나곤 했다. 일어난 다음에는 어둠 속에서 쓴맛을 다시면서 앉아있곤 했다. 오늘도 내일도 모르는 갓 나온 뺄기처럼 어린 누이 이삐를 죽을 자리에 보내놓고 있는 듯 싶었다. 그 아이가 백수교의 작은 각시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만 같았다. 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다. 어찌하랴. 이바우는 하고 안간 힘을 썼다. 평생 처녀 귀신을 면치 못할 뻔한 이삐 아니던가. 이제 이삐가 백수교의 계집 노릇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하는 것은 그 이삐의 몫이고 그녀의 운명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삐가 백수교의 눈에 띈 것은 운이 좋은 일인 것이다. 그쪽에서 청한 대로 시집을 보낸 것이 100번 잘한 일인 것이다. 이바우는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웠다. 잠이 쉽게 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이삐뿐만이 아니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멀지 않아 무슨 큰일인가가 꼭 일어날 것 같았다. 살아가기 참으로 힘든 세상이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혀를 내둘러 침을 묻혔다. 젠장칠놈의 세상 하고 그는 투덜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모두 냇가 정자 앞에 바윗돌 다리 놓는 울력을 하러 나와줄까? 동학패들이 그 울력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지 않을까? 간밤 그의 집으로 동임 김동수와 송영철이 찾아왔었다.
함께 마을을 돌자는 것이었다. 말이 함께지 사실 그들은 이바울을 앞장 세워놓고 자기들은 뒷전으로 물러섰다. 동학배들한테 잠시 얼마 동안만 가만히 모르는 체하고 있어 달라는 것이었다. 김동수와 송영철이 이바울을 앞장 세우는 것은 아우인 이우암과 그의 아버지 이마동의 그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바울은 싫었지만 그들과 함께 마을을 돌았다. 홍순서를 만나고 이공빈도 만났다. 갯마을의 양기두와 큰 동네의 김동만도 만나 똑같은 말을 했다. 참봉이 이뻐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달래야만은 우리들이 도조를 한 푼이라도 덜 바칠 수 있고 그 기막힌 어염쇠라는 것도 누그러질 것이고 수군들을 자주 불러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 밑을 좀 긁어주자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을 10분 감안해서 잠시 얼마 동안만 좀 모르는 체하고 울력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오. 이바우는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연못 울력은 다 됐구만요. 연못 한가운데 섬 만들고 거기다가 꽃나무들 심고 연못 바닥에 연뿌리 가져다 심고 물도 가득 채워놨어요. 그 일들을 탈 없이 해낸 것도 다 도인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은 때문이라고 천봉 어르신도 알고 계시구만요. 도인들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제는 냇물 위에다가 바위돌 다리 놓는 울력만 남아있구만요. 그것은 제일로 어렵고 골치 아픈 역사였다. 사람들이 있는 대로 필요할 터였다. 석수장이 나삼돌은 선앙골 너덜강 아래에다가 바위돌들을 다 깎고 다듬어 놓았다. 다리 받치는 삼각기둥이 20개였고 그 위에 걸쳐 얹을 바위판이 10짝이었다. 기둥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위에 얹어 깔 바위판이 석자의 5자의 넓이였고 두께는 7치였다. 실꾼들이 말목기를 깔고 목도를 해서 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눈 감아 주십시오. 이바우는 곤혹스럽게 말했다. 자네는 대관절 무엇이 그래도 답답해서 그 참복놈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가? 각시는 종 아닌 종 노릇을 시켜놓고. 그가 만난 동학 도인들은 모두 똑같이 그 통사정을 하러 다니는 이바울을 한심스러워했다. 동학배들은 얼마 전에 구림서원을 다녀온 뒤로 기세가 올라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에 디딜방아 일로 한 차례 당한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떼어다가 버렸던 디딜방아를 다시 찾아 들여다 놓고 곡식을 찢는 사람들도 있었다. 동학도인들은 고참봉이 몸소 회령진의 만호를 찾아가서 붙잡혀 있는 마을 사람들을 풀어낸 일이 하늘님의 조화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참봉도 동학도인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것이라고들 했다. 자네도 헛금 웬만큼 끄고 정신 차리소. 시방이 어떤 세상인디 그렇게 참봉 밑구녕만 핥고 자빠져 있는가. 그들이 빈정거렸지만
이바오는 통사정을 하듯이 말을 했다. 나를 생각해서 제발 이번 울려 끝날 때까지만 모르는 척 좀 해주시오. 참, 이놈의 세상이 어찌 될런지. 살쾡이란 놈들이 남의 닭 잡아먹기 전에 산신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다니는 꼴을 보게 됐구만 그래. 홍순서, 이공빈, 김동만. 양기도들은 마찬가지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빈정거렸다. 자네들이 언제는 우리들 눈치 보면서 동네 울력 붙였던가? 이바우는 그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이쪽도 그렇게 아쉽게 빌기만 할 일은 아니었다. 자기들 뒤에는 고참봉이 있고 만호와 수근이 있었다. 고참봉은 사세가 크게 불리하다 싶으면 벽사역의 역졸들까지도 불러들일 터였다. 그는 통사정을 하는 채 할 뿐이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통보만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로서는 할 일을 다 한 셈이었다. 동임 김동수와 손영철도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가능하면 조용하게 일을 끝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뭐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이제 돌아가서 잠이나 자세 라고 말했다. 이날 밤의 골목길은 여느 때보다 더욱 어두운 듯 싶었다. 그는 몇 번이든지 돌뿌리에 발끝이 걸리곤 했다. 이바우는 잠을 자다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해조음을 들었다.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아리게 하였다. 누이 이삐가 슬피 울고 있는 듯 싶었다. 밖으로 나와서 삼태성을 보았다. 송알거리는 그것들이 중천에 떠 있었다. 서둘러 고기 구럭을 짊어지고 사립을 나섰다. 안방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의 가슴이 이토록 아플 때 어머니 장산댁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싶겠는가. 들판길을 건너서 앞산 잔등을 넘었다. 해조음이 더욱 또렷해졌다. 그와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이삐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수교 백수인은 그 이삐를 잘 달래어 어떻게 안고 잤을까? 운우지정을 나누었을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듯 싶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녀가 이바울을 발견하고 재빨리 숲속으로 숨고 있었다. 대관절 어떤 여인네가 저렇듯 은밀하게 외간 남장네를 만나곤 하는 것일까? 처녀일까? 과부일까? 엄연히 남정네에 있는 여인일까? 이바우는 가슴이 후들거렸다. 모르는 체하고 여남은 걸음쯤 걸어가다가 숲 사이로 바람같이 스며들면서 조금 전에 지나친 곳을 더듬어 보았다. 몸을 숨긴 남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숲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 쪽에서도 이바우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더 다급해질 것인가? 어둠은 점차 묽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쪽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바우로서야 고기 잡을 물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고기들을 놓칠 리 없는 것이었다. 큰 동네에서 닭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소리가 산과 들을 울렸다. 새터말과 갯마을에서도 닭들이 따라 울었다. 새터말에서 개가 껑 하고 짖었다. 희끗한 것 하나가 숲속에서 나왔다. 그것은 길을 버리고 골짜기의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여인네가 먼저 가는 것이었다. 남정네는 이바우가 혹시 쫓아오지 않을까 하고 망을 보아주었다. 혹시라도 이바우 쪽에서 그 여인네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달려오면 어떤 꾀를 써서 방해를 할 생각인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상여집의 만수와 고참봉의 종들이 떠올랐다. 벌써 오래 전부터 동네의 안악들 가운데에서 색이 센 축들은 남편 모르게 그 만수나 고참봉네 종들과 정을 통하곤 한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만수나 종들은 입이 없다고 했다. 마을 아이들 가운데는 그 만수나 종들의 씨가 여럿일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과부들도 그 상여집의 만수나 고참봉네 종들을 품고 자곤 한다던 것이다. 한데 이제는 상여집 만수가 많이 늙어서 남자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숲속에 숨어 있는 것은 어느 놈이고 앞장서서 달아나는 저것은 또 어떤 여인네일까? 이바우는 그들을 쫓아가 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는 고기 구럭을 놓고 골짜기로 들어선 여인네를 향해 뛰었다. 숲속에 숨어 있던 희끗한 것이 뛰어나오면서 그의 눈을 향해 무엇인가를 뿌렸다. 흙모래였다. 일순간 눈 속으로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 그는 주저앉았다. 그에게 흙모래 뿌린 놈이 마을 쪽으로 도망쳤다. 이바우는 울분이 끓었다. 붙잡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눈을 비비면서 꿈벅거렸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눈물을 따라서 흙모래가 빠졌는지 가까스로 눈앞이 트였다.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희끗한 것이 가물거렸다. 그에게 모래를 뿌린 자가 가물거리는 그림자를 뒤쫓아가고 있었다. 이바우가 직선으로 뚫린 자드락길을 따라 쫓아가면 숲을 헤치며 산기슭을 돌아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마을 어구에 이르기 전에 따라잡을 수 있을 듯 싶었다. 그는 두 주먹을 부르쥐고 내리 달렸다. 이 앙큼한 연놈들, 어디 맛을 한번 보아라. 너희 연놈들의 못된 짓을 만천하에 퍼뜨려 놓을 것이다. 여인네의 걸음은 느렸다. 그들 두 남녀가 미처 숲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바우가 앞질러 버렸다. 그는 바야흐로 모습을 나타내는 여인네의 소매자락을 훔켜 잡았다. 뒤따르던 남정네가 여인네를 붙잡은 이바우의 가슴을 힘껏 밀어냈다. 이바우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 사이에 여인은 마을을 향해 뛰어갔다.
남정네는 이바우에게 덤벼들었다. 그의 가랑이 하나를 떠올렸다. 이바우는 넘어지면서 그놈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남정네가 이바우의 가슴 위로 넘어졌다. 이바우가 그 남정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놈, 어디 상판대기 좀 보자. 그것은 고참복내 종인 평산이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여긴 평산은 그의 앞에 엎드렸다. 두 손을 비벼댔다. 그 사이에 여인네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달섬이네 어르신, 제발 눈 감아 주십시오. 저는 시방 어떤 만화님 한 분을 따라서 미륵 부처님한테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요. 이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기 응달 미륵 부처님이 알고 있어. 그 만화님하고 제가 알고 달섬이네 어르신이 알 뿐입니다요. 그 만화님은 이때껏 자식이 없기 때문에 밤마다 거기 가서 치성을 드리고 오시곤 하십니다요. 이 말이 나면 저는 죽습니다요. 물론 저는 그 만화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한테든지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을 죽더라도 발설할 수 없습니다요. 평사는 무릎을 꿇은 채 죽여주십사 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바우는 먼저 그놈이 흙모래를 뿌린 데에 대한 분풀이를 했다. 그는 평산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주먹으로 쥐어 지르기도 하고 뺨따귀를 쳐대기도 했다. 평산은 원래부터 몇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종이었다. 그 정도의 두들겨 패기쯤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비명 한 번도 지르지 않고 고스란히 견디어냈다. 평사는 통사정을 하듯이 말을 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요. 분이 풀리실 때까지 얼마든지 패십시오. 제 잘못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요. 평사는 그의 두들겨 폄에 대하 장단을 먹이듯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까 거기서든지 말을 할 일이지 이놈아. 흙무리를 그렇게 나한테 뿌리고 도망을 치면 천리를 갈 줄 알았냐? 만리를 갈 줄 알았냐? 응? 어르신네, 잘못했습니다요. 참말이지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평사는 낮은 소리로 사죄를 했다. 그 마님이라는 사람이 대관절 누구냐? 말해라. 아이고, 그것은 죽어도 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이 터지도록 얻어맞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참복 나으리한테 다 말씀드릴 테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습니다요. 참복 나으리 앞에서 혀토막을 끊기고 오장육부가 다 터져 나오도록 치도곤을 당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극락에 가시려면 이 가엾고 불쌍한 것을 제발 너그러이 살려주십시오. 평사는 두 손을 파리처럼 비벼대며 낮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바우가 두들겨 패고 또다시 두들겨 패도 평산의 입에서는 똑같은 말밖에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용서하시고 눈을 딱 감아주시기만 하면 달섬이 어르신의 은혜 백골난방 천골난방 극락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잊지 않겠사옵니다요. 어르신 제발 악물 한바탕 꾸었느니라 하고 입을 좀 다물어 주십시오.
제 목숨은 달섬이네 어르신 입에 달려 있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바우는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평산의 이마를 한번 세차게 걷어차주고 몸을 돌렸다. 물때가 기울고 있었다. 앞산 잔등을 넘어갔다. 대관절, 평산하고 함께 미륵 부처님한테 갔다가 왔다는 그 마님이라는 여인에는 어떤 여인네일까? 고일평의 아내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기의 눈으로 그 여인네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섣부르게 발설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바다 쪽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큰 고기들을 구럭 안에 가득 잡아 짊어졌을 때보다 더 즐겁고 재미가 있었다. 그는 평산이의 산멱을 움켜쥐고 있는 셈이었다. 어떤 일인가가 있을 때 그 꼼꼼땅꼼한 비밀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했다. 고참봉도 그 비밀을 빌미로 삼는다면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평산이가 죽어도 발설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여인네는 고일평의 아내가 틀림없을 터였다. 그 여인은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다. 기생집에서만 살고 있는 고일평은 그 핑계를 대고 작은 여자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 여인네는 은밀하게 평산이의 씨를 얻으려고 이태껏 그와 사통을 하여 온 것이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미륵 보살님한테 치성을 드리러 다닌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을 터였다. 하고 이바우는 코웃음을 쳤다. 검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짭짤한 소금기가 어린 바람이었다. 등허리에 흘렀던 땀이 식자 으스스 한기가 들었다. 한여름이었지만 밤바다의 꼭두새벽 무렵은 추웠다. 몸이 식자 가슴속에 냉정이 기어들었다. 고일평의 아내가 독수공방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평산과 한두 번 정을 통한 그 일이 무엇 그리 대단한 일이란 말인가. 그 여인네가 설사 평산의 씨를 얻어 후사를 삼으려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 일을 고참봉한테 발설을 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하여 피바람을 일으켜 무슨 덕화를 보자는 것인가. 아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참봉의 집 대들보 아래에서 썩고 고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제발 폭삭 썩고 골아 내려앉아 버려라. 썰물이 아직 덜 졌다. 알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면서 가슴을 저리고 아리게 하였다. 그의 속에서 악귀가 히히 하고 웃고 있었다. 일평의 아내를 만나는 것이다. 그녀를 협박하는 것이다. 몸을 요구하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평산과 은밀하게 살을 섞은 한 일을 고참봉한테 발설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아야 한다. 그것을 믿기로 하여 그 여인을 손에 넣어야 한다. 복수를 하는 것이다. 고참봉 놈이 내 아내를 그렇게 하였듯 나는 그놈의 며느리를 손에 넣는 것이다. 이바우는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렸다. 횃불을 켜잡지 않고 그냥 고기를 잡기로 했다.
그는 그만큼 조급해 있었다. 물 아래 도리섬 끝에서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듯 싶었다. 무슨 짐승일까? 물새 소리일까? 여우 한 마리가 물가에 내려왔을까? 그는 찬물을 밟고 들어섰다. 돌발 옆에까지 가노라면 썰물이 알맞게 질 듯 싶었다. 그의 발바닥을 조개껍질 조각이 쑤셨다. 쑤신 자리가 쓴먹거리고 아렸다. 이삐가 어떤 상처인가를 입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듯 싶었다. 하얀 속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듯 싶었다. 죽어 늘어져 있는 이삐의 얼굴도 보였다. 그는 혀를 물고 고개를 힘껏 저었다. 이 우함이 원망스러웠다. 속이 좀 상하더라도 참고 들어박혀 살지 않고 탈탈 떨어버리고 도망쳐간 그놈은 그 별님이란 년 때문에 결국 신세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돌발이 드러났다. 돌연으로 헤어다니는 고기를 떠올렸다. 숭어인 듯한 고기가 잡혔다. 구럭에 담고 다시 돌연질을 했다. 농어도 잡히고 숭어도 잡혔다. 민어도 잡혔다. 구럭이 묵지루해졌다. 고일평의 각시는 내 손안에 들어있다. 그의 속에서 악귀가 웃고 있었다. 혀끝을 물었다. 이 우함이 있으면 회령진 만호나 백수교나 강해산한테 횟감 고기를 가져다 주고 오라고 시킬 터인데 그놈이 없으니 아쉬웠다. 횟감 고기를 받아 먹은 만큼 그들은 우리 집 문제에 신경을 써줄 터인데 오늘은 고참봉 집에만 생고기를 넣어주자. 소년철내 돌밭 쪽에서 횃불이 까물거렸다. 돌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기가 많이 들었나 보다. 손영철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먼저 들어가서 참봉집에 고기를 들여주고 싶었다. 손영철 쪽이 참봉집에 고기를 넣어준다는 사실을 이쪽이 알고 있고 이쪽이 그 집에 고기를 넣어준다는 사실을 그쪽이 훤히 알고 있었다. 고기를 넣어주러 갔다가 서로 마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손영철과 그렇게 마주치는 것이 싫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어색스럽게 웃으며 돌아서곤 했다. 상대 쪽에서 자기 쪽보다 얼마나 더 큰 고기를 어느 정도나 넣어주는가 하고 살피는 일은 괴로웠다. 그렇다고 상대 쪽이 바치는 고기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문간을 지키는 털보 늙은이한테 은밀하게 떠보고는 했다. 송영철 쪽에서도 아마 그 털보 늙은이를 통해 이쪽에 넣어주는 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곤 할 터였다. 이바우는 늘 조마조마했다. 만일 그가 손영철보다 고기를 많이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고참봉이 어느 날 문득 그의 돌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흠! 하고 그는 코방귀를 뀌었다. 고기 많이 넣어주지 않는다고 돌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만 해보아라. 며느리를 까발려 놓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아까 평산과 함께 간 그 여인네가
그 집 며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시방 이러는가. 우선 평산을 끌어내어 닥달을 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바우는 가을 사냐의 꽃떨기들 같이 수런거리는 별들을 머리에 인 채 마을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자 안방에서 낯선 여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글쎄 말씀이요. 자식을 어디 겉을 낳지 속을 낳을 수가 있는가요? 사돈네한테 죄송한 말씀을 어떻게 다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요. 어머니 장산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와 있는 여자는 나룻머리 점단이가 틀림없었다. 점단이는 자기의 딸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 이우암과 그 아들을 조용히 머물러 있게 다스려 주지 못한 사돈네를 성토하러 온 것이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그런 몇 마디 말씀만으로 마감할 수 있는가요? 점단이는 콧소리 많은 목소리로 추궁하듯 말했다. 우리 꼬시리는 시방 다 죽어가고만요. 제 아버지는 소피길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아이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요.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란다고 발악을 하고 야단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제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녀는 아주 밥수락가락을 놓아버렸구만요. 소박을 맞은 채로 어떻게 남 부끄러워서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요. 대관절 어떻게 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요? 아니 되물릴 수 있는 물건이라면 되물려 버리기나 한다거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현명하신 사부인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새벽길을 쳐서 왔습니다. 점단이의 말에는 무당의 푸념 같은 가락이 얹혀 있었다. 어머니 장산댁은 휴 하고 한숨을 쉬기만 했다. 사부인댁, 우리 어느 끝이 어디로 가든지 우선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 살려놓고나 보십시다. 지난번에 같이 사부인댁이 구림한 행보를 해주셔야겠소. 점단이의 말에 어머니 장산댁이 그렇게 하지 않주겠소? 하고 대답을 했다. 나도 이참에 그놈을 붙잡으면 사생 결단을 낼 참이요. 복을 털어도 유분수지. 그것이 뭔 짓거리요. 글쎄 말씀이요. 나하고 우리 꼬시리 아비하고 치마끈 하드닥 졸라매고 먹을 만치 모았소. 그 재산을 우리 사위하고 딸한테 옴씨름이 다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만요. 어디 그뿐인 줄 아쇼? 시방 회령진 선창에 외대인들이 튼튼한 사람 하나를 구하고 있소. 그야말로 하늘 닿게 횡재를 할 참이요. 그래서 나는 그 외대인한테 술잔 깨나 들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꾀꼬리 같은 수완은 다 썼소. 그래가지고 우리 사위를 데려다가 들이밀었지요. 그 외대인은 사위를 한번 보고는 그냥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우리 사회의 인물이나 풍채가 번듯하지 않아요. 그 외대인하고 우리 사위가 뜻을 합쳐 놓으면은 조선 땅 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아마 다 그 두 사람 손으로 쏟아지게 될 거구만요. 앞으로 개막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삼박골 앞에 갯벌발을 막아서 염전을 하기도 한답니다요. 소금을 얼마쯤 만들어내다가 논을 쳐서 농사를 짓게 할 것이라는데 그러면 앞이 훤하게 트일 것이오. 그런데 글쎄 그 복을 탈탈 털어버리고 나가버렸단 말입니다요.
생각을 할수록 절통해서 견딜 수가 없구만요. 좌우간에 사부인 댁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이바우는 고기 2마리를 망태에 담아 들었다. 고기 구럭을 처마 끝에 걸구리에다가 달아놓고 고양이 걸음으로 사립을 나섰다. 사돈인 점단이를 대면하기 싫었다. 어둠이 물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다. 큰 골목으로 들어서다가 그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동임 김동수의 사립 앞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이었다. 발을 멈추고 그림자를 살폈다. 그것은 꼼짝하지 않고 말뚝처럼 서 있었다. 동학패들이 안을 엿보고 있을까? 동임 김동수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다. 관아에서 농사짓는 자들한테 부가한 결장미나 결작전이나 군포나 가호전이나 어염새나 우세나 돈세나 견세나 산세 같은 것을 징수할 때 도청에 바칠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어서 은밀하게 남겨 숨긴다고 했다. 그 남겨서 숨긴 것을 따로 만호나 장관청의 부장이나 수교한테 뒷구멍으로 바친다고 했고, 그러고도 남은 것으로 호의호식한다고 했다. 동학패들이 동임 김동수를 점 찍어서 징치하려고 한다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터이다. 마을 사람들한테 직접 못할 일을 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고참봉과 숙은 만호나 그 밑에 졸개들을 등에 업고 사는 것을 저들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바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뜩이나 새벽같이 고참봉집에 고기 바치러 가는 꼴을 저들이 목격한다면 그 미움이 한층 더해질 터이다. 그냥 돌아설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그는 어흠 하고 큰 기침을 했다. 동임 김동수의 사립에 서 있는 것은 만수였다. 상여집에서 사는 반편이 만수는 디딜방아 사건 때 몰려온 수졸들한테 반송장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도 다시 소생했다. 질긴 목숨이었다. 아무도 야간첩 타려 먹이지 않고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떠먹이지 않았는데도 만수는 어느 날 한낮부터 비럭질을 하러 다녔고 가끔씩 도깨비나 홀령처럼 어슬렁어슬렁 밤마을을 돌곤 했다. 인기척만 있으면 석상처럼 그 자리에 박혀 서버리는 것은 예나 한 가지였다. 만수가 얄미웠다. 죽어 없어지지 않고 살아서 생사람을 놀라게 해주기만 하는 이 목숨은 대관절 어떤 귀신이 잡아갈 참인가. 고참봉집 대문간에 이르자 아내 구름예가 생각났다. 그녀는 이 무렵 들면서는 겨우 열흘 만에 한 번씩이나 그의 집에 오곤 했다. 전에는 예닐에 만에 한 번씩 다녀가곤 하더니 무진 그 참수가 늘어졌다. 밤마다 참봉의 야참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름예가 만든 야참이 아니면 참봉이 혓바닥 한 번도 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간밤에도 그는 구름예를 기다렸다. 다녀간 지 8회째였다. 예전 같으면 왔어야 할 밤이었다.
구름예가 오지 않자 부쩍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에 집에 왔을 때 구름예는 몸이 아프다면서 그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새벽녘에 밥을 지으러 부엌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토악질을 했다. 몸이 허약해진 때문인지 비위가 약해졌다고 했다. 열흘쯤 전부터 이상스러운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곤 한다곤 했다. 그녀는 고개를 몇 번이든지 갸웃거리다가 도망질을 치듯이 참봉집으로 가버렸다. 혹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닐까? 아기를 하나 더 낳을 때도 되었다.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의 배가 불러지면 참봉집에서도 그녀를 풀어줄 것이다 싶었다. 털보 늙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듯 쪽문을 열어주었다. 망태 속에서 고기를 꺼내주고 그는 몸을 돌리지 않고 망설였다. 들어가서 구름예를 만나고 싶었다. 털보 늙은이의 눈치를 살폈다. 털보 늙은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 없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바우도 예외일 수 없었다. 잠깐 이쪽 모퉁이로 살짝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잠깐만 만나고 갈랍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 몸이 좀 아파요. 털보 늙은이는 상대 쪽에서 들어주기 곤란한 말을 할 경우에는 귀가 멀어 못 듣는 채 하며 불었다. 매정스럽게 쪽문을 덜크덩 닫아버렸다. 사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등 뒤쪽에서 발작 소리가 났다. 손영철이 고기 통발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거기에는 팔뚝만한 숭어들만 4마리가 들어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장산댁이 안방에서 보리 반 대박을 퍼들고 나왔다. 아침밥을 지으려는 것이었다. 나룻머리 점단이는 돌아가고 없었다. 그 보리는 나룻머리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아우 우암이 나룻머리 주막에서 붙어 산다면 사돈네의 덕을 볼 만큼은 보고 살게 될 듯 싶었다. 아휴, 나 오늘 구림에 좀 갔다가 올란다. 그 새끼 목을 매서라도 내가 끌고 와야지. 달섬이가 거정문을 들치고 나오면서 말했다. 아버지, 나 할머니 따라갈래요. 뭔 소리냐. 너는 순한이하고 집 봐야지. 장산댁이 정색을 했다. 순한이는 아버지 보고 좀 보라고 하지 뭐. 달섬이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말을 뱉어냈다. 아버지는 울력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순한이를 보고 있다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울력을 왜 맨날 해요? 아버지도 그 울력 그만하러 가요. 다들 욕을 했었더라.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울력하러 가자고 한다고. 달섬은 삐죽거리면서 말했다. 이바우는 가슴이 찔끔했다. 달섬이의 말이 옳은 것이었다. 장산댁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근엄하게 말을 했다.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하더냐?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곤장 100대를 맞아도 쌀소리는 귀에 담지도 말아라.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하는 울력이다. 아이들이 그런 거 상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장차 크면은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어른들이 주는 밥이나 먹고 잠 잘 자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쑥쑥 잘 크기만 하면 된다.
달섬이는 할머니의 그 말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알았다. 입이 부어 있었다. 볼멘 소리로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당장 건너다니지 않으면 안 될 화급한 다리도 아닌데 왜 거기 구석자리에다가 그 큰 바위들을 다리를 놔요? 참봉 한 사람 건너다니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고생을 하고 다리를 놓는단 말이요? 품삯은 한 푼도 못 받고. 열세네 아버지, 그 울력하다가 다리 다치고 물어리네 아버지, 발등 찍히고 그랬다고 욕을 바가지로 합디다. 아버지도 그 울력하는데 제발 앞장서지 말아요. 아이고 어메, 저것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자빠져 있네. 장산댁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싶었다. 달섬이를 향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달섬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큰일이 날 말인 것이었다. 저 아이가 누구를 닮아서 벌써부터 저렇게 절대로 버릴 데 없는 말들만을 골라서 짓거려댄단 말인가. 한편 오달지고 반가우면서도 그녀는 친저리를 쳤다. 그 아이의 똑똑하고 야무짐이 예쁘고 귀여우면서도 두려웠다.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 따라 사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여 왔던가. 주둥아리 닿지 못해. 이바우는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면서 달섬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달섬이가 이바우 가슴 속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동시에 저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려고 저리 똑똑한 소리만을 골라서 하는 것이란 말인가. 나라님 하는 일에 저항을 하는 아버지 이마동한테 물릴 만큼 물렸다. 그 아버지와 의절을 하다시피 하고 살아가는데 또 그의 속으로 낳은 새끼가 제 할아버지를 닮을 모양이다 싶으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달섬이는 부엌 쪽으로 피해 들어갔다. 장산댁이 달섬이를 얼른 치마폭 속에 감추었다. 이바오는 부하가 끓으면 달섬이한테도 사정없이 매질을 했기 때문이다. 행여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들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된다. 우리는 참봉 어른이 감싸주는 덕택에 이렇게 여기에서 발붙이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안 만들어드려서 되겠냐? 달섬이는 마당에서 시근거리면서 그를 노려보는 아버지 이바우를 두려운 듯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경멸했다. 어머니를 왜 종처럼 참봉 집에다가 주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참봉의 작은 각시 노릇을 한다고 아이들이 그를 놀렸다. 동네 아이들은 그의 아버지가 대가 물은 바보라고 말했다.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한테 욕을 퍼붓고 싶었다. 너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나랑 너랑 이삐랑 삼촌이랑 순환이한테 편안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이다. 네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너도 크면은 그런 속 저런 속 다 알게 될 것이다. 얼른 얼굴이랑 손발이랑 씻고 오너라. 맛있는 밥 먹자. 그리고 오늘 내 삼촌한테 갔다 오다면 달리단 엿 사다 줄게. 순애네 잘 보고 있거라. 잉? 그 못된 막둥이랑 물이랑 하고 어울려 놀면서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장산댁이 달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삼촌은 내가 가서 오자고 해야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만 가면 안 따라와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두고 봐요. 여러 소리 말고 얼른 깨끗하게 씻고 오기나 해. 이따가 낮에는 순한이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래라. 이바우가 성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는 시근거리고 있었다. 몽둥이를 든 팔뚝이 떨고 있었다. 순한예가 이바우의 성난 목소리에 놀라 깨어 흥 하고 울면서 거정문을 들치고 나왔다. 순한네의 눈병은 아직도 다 낫지 않았다. 머리통의 부스럼도 그대로였다. 순한네 데리고 가서 얼굴이랑 목이랑 손이랑 깨끗이 씻겨가지고 오너라. 이때 살인문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여인이었다. 흰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입은 데다 얼굴에 구정물 같은 떼국이 앉아있는 그 여인은 이바우의 누이 이삐였다. 그것을 제일 먼저 본 것은 달섬이었다. 이삐 고모! 달섬이가 소리쳐 부르면서 사립에 서 있는 이삐한테로 달려갔다. 이삐를 얼싸안았다. 이삐는 겁을 잔뜩 먹은 채 이바우와 부엌 안의 장산댁을 번갈아 보았다. 허이! 이바우가 이삐를 보더니 허공을 향해 기막히고 어이없어 하였다. 장산댁은 반가움과 놀라움과 슬픔이 뒤원벅이 된 얼굴로 이삐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아니 이거 어쩐 일이냐, 응? 이바우는 달섬이를 두들겨 패려고 집어들었다가 마당 가장자리에 던져두었던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새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너 한번 죽어봐라.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바우는 몽둥이로 이삐를 두들겨 패려고 했고 장산댁은 이삐를 치마폭에 감싸 감추려고 들었다. 이삐는 몸을 움츠리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면서 오라버니인 이바우를 향해 두 손을 비벼댔다. 어부 하고 울음 섞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달섬이는 아버지 이바우가 미친 듯이 휘둘러대는 몽둥이에 자기가 얻어맞을세라 뒷검지를 쳐서 피했다. 그렇게 새끼들을 감싸주기만 하면 안 돼요. 이바우는 이삐를 때리려고 하고 장산댁은 못 때리게 감추려 하다 보니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이바우는 마침내 이삐를 몽둥이로 한 차례 때리고 두 차례 때렸다. 이삐는 절망적으로 소리쳐대며 두 손을 비벼댔다. 장산댁이 그악스럽게 소리쳐 꾸짖으며 이삐를 몸으로 감싸고 돌았다. 이것이 무슨 창아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살살 달래서 보낼 생각은 않고. 이바우는 그래도 이삐를 쳐 죽이기라도 할 듯이 몽둥이질을 하며 장산댁 주위를 맴돌았다. 이삐를 다시 백수교한테 데려다 줄 것이고 이삐가 이바우의 몽둥이 찜질이 무서워서 되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었다.